안녕하십니까. 일산앞선치과 김용준 원장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스템 미팅을 하게 돼서 어색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잘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같이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준비한 주제는요. 디지털 가이드 수술, 즉 오스템의 원가이드를 실제 임상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합병증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작은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자, 먼저 우리가 임플란트를 잘 심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지 관리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심미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잘못된 위치에 식립이 되면요, 여러 가지 생역학적으로 불리합니다. 어바트먼트의 프랙처, 아니면 임플란트의 프랙처, 지속적인 스크류 루즈닝,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겠죠. 또 하나, 전치부에 있어서 임플란트가 잘못된 위치에 식립되면 심미적으로 불량해집니다. 또한 유지 관리도 어려워지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이드라는 수술을,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많이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한두 개짜리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디지털 가이드 수술에서 굉장히 정확성 있고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적으로 그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 제일 빛이 나는 이런 완전 무치약 환자나 다수치아가 결손되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많은 컴플리케이션을 경험을 합니다. 저 역시도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처음 시도를 했었을 때 이런 큰 케이스들에 있어서 많은 컴플리케이션들을 보여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치과의 화두가 디지털이겠죠. 디지털 보철 그리고 디지털 수술,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 CT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 CT를 통해서 얻은 3차원적인 본에 대한 입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어느 위치에 심을지 버추얼하게 플래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T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버추얼 플래닝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플래닝 프로그램들이 시중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밑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거를 어떻게 옮길까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나의 경험이 부족해서 이 밑그림을 환자의 입안으로 그대로 구현해낼 수 없는 현실이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가지의 더 디바이스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가이드,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이 예전에는 이 가이드 템플릿을 3D 프린터로 출력해내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었고 정확도가 떨어졌는데요. 최근 이 3D 프린팅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저렴하게 그리고 정확도가 높은 서지컬 스텐트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AD와 CAM 디자인의 컨비네이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정확하고 그리고 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임플란트 회사들에서 자기네 임플란트 시스템을 식립하기 위해서 전용의 가이드 수술 시스템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오스템에서 출시한 게 원가이드가 되겠고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이드 키트의 사용법 그리고 이 템플릿의 특장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현종과 같이 또 기회가 되면 만나뵀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실제 임상에서 적용을 할 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 없이 합병증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셔야지만 각각의 스텝에서 우리가 오차들을 줄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워크플로우가 되겠고요. 각각에 대해서 보면 제일 처음에 CT를 찍게 됩니다. CT에 흔들림 없이 정확한 깨끗한 CT 상을 찍어내셔야 하지만 저 CT 내 CT에서 있는 뼈의 위치에 어디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게 되겠죠. 즉 흔들림 없는 CT를 찍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이드라는 것 자체는 뼈 위에 올려지는 게 아니죠. 본 서포티드 가이드는 아직은 많이 상용화되지 않고 대부분 인접한 치아나 연조직 위에 가이드가 올려지게 되는데 그런 표면에 대한 스캔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트라오랄 스캐너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스캐닝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통상적으로 인상을 떠서 모델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인상을 뜨실 때는요, 알지네이트 인상보다는 실리콘을 인상 뜨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형률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델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CT상에서 얻은 뼈에 대한 데이터, 3차원적인 뼈에 대한 데이터를 다이콘 파일이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델 스캐닝을 하든 아니면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이용해서 표면에 대한 스캐닝을 한 데이터를 STL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3차원적인 볼륨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죠. 이 서로 두 개의 다른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두 파일을 합치기 위해서는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특정한 아까 말씀드린 버추얼 임플란트 플래닝 프로그램상에서 두 가지의 CT 데이터와 서페이스 스캐닝한 데이터를 정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머징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철적인 디자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CT 데이터 상에서 임플란트가 어느 위치에 들어갈지를 계획을 하게 되겠죠. 탑다운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플래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임플란트, 우리가 계획된 임플란트의 위치로 드릴링과 임플란트 식립을 유도해 줄 수 있는 가이드 홀을 형성을 하고 이 가이드 홀을 서포트해 주는 것이 바로 서지컬 스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지컬 스텐트를 플래닝 프로그램상에서 디자인을 해서 다시 그 스텐트에 대한 STL 파일을 추출을 해서 이거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원장님이 3D 프린터가 있으면 직접 만드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오스템의 디지털 센터에 의뢰를 하시면 저 만들어진 가이드가 원장님 병원으로 배송이 될 거고 이걸 이용해서 수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워크플로우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가이드 수술을 어떻게 하면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케이스들에 있어서 컴플리케이션 없이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가이드를 제일 쓰고 싶죠. 저도 이런 경우에 현재 가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치약 환자, 다수치아가 결손된 환자, 또한 고령의 환자들, 이런 경우에서 가이드를 쓰면 좋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쓰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플래닝 프로그램상에서 플래닝을 했던 데이터고요. 수루 CT가 되겠습니다. 깊이도 틀렸고 임플란트가 다 버컬 쪽으로 밀려났죠. 제 가이드, 원가이드를 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나면 가이드가 안 좋아서 그래, 가이드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준비 과정이나 아니면 실제 수술 과정에서 작은 고려들을 못하게 된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좀 오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가이드가 각각의 회사들에서 다 좋다고 광고를 합니다. 대부분 인비트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죠. 모델상에서 식립했을 땐 어떤 가이드 시스템도 다 정확하게 식립이 됩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모델에서 했던 거와 아니면 카데바 아니면 실제 임상에서 가이드를 적용했을 때 똑같은 가이드를 가지고 똑같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얼마만큼 정확성의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인비트로보다 카데바나 아니면 실제 임상에서 훨씬 더 많은 데비에이션이 보였다는 거죠. 즉 아무리 좋은 가이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임상적인 환경들에 따라서 뭐 환자의 개구량이 됐을 수도 있겠고 환자의 리치의 폭이 됐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서포팅하는 연조직의 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은 컴플리케이션, 즉 가이드 수술에 있어서의 컴플리케이션이라면 임플란트가 계획되지 않은 위치로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가이드가 임상적으로 제일 유용하게 써야 될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케이스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가이드 시스템을 컴플리케이션 없이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가이드 수술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에러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술전 준비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오차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겠고요. 실제 가이드를 가지고 수술할 때도 여러 가지 에러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각각의 에러를 만들 수 있는 원인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방지해주면 훨씬 더 정확한 가이드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각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CT 데이터를 찍거나 아니면 스캔 데이터, 표면 서페이스에 대한 스캔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 그리고 머징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앞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린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CT를 잘 찍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CT를 이용해서 찍는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전혀 다른 퀄리티의 CT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CT의 영상이 깨끗하죠. 코티칼 아우터 라인이 명확하게 보이고, 하지만 이렇게 가운데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CT에 블러링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 없이 찍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전치부에 치아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CT를 찍는 동안 그 CT에 CBCT의 바이트 플레이트를 남아있는 전치부를 이용해서 강하게 고정해서 물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완전 무치약 환자나 그 전치부의 모빌리티가 심한 환자들은 CT를 찍는 동안 바이트 플레이트를 안정적으로 물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뭐 파킨슨 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그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CT를 찍는 동안 그 움직임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치부에서 블러링이 된 이미지가 보이게 되면 CT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압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가이드 수술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반드시 CT 데이터를 찍고 나서 디지털 센터로 보내시기 전에 CT 데이터의 퀄리티를 확인을 하고 환자를 집에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페이스에 대한 표면에 대한 스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상을 떠서 모델 스캐너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한두 개 아니면 뭐 두세 개짜리의 임플란트를 원가이드로 할 때는요, 스캐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도 스캐너가 있고요. 하지만 그 풀마우스 환자, 완전 무치약 환자나 다수 치아가 결손된 환자, 그리고 임플란트를 가이드를 이용해서 신고 미리 그 준비된 사전 보철을 이용해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해야 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요, 주로 인상 뜨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인상을 떠서 모델 스캐너를 이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뭐 이건 좀 논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믿는 바로는 아직까지는 풀아치를 그 치료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인상법이, 즉 인상을 체득하고 모델 스캐닝을 하는 게 디지털 인상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걸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가이드를 그 제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 데이터, 다이콘 파일과 서페이스 스캔 데이터, STL 파일을 합치는 데 있어서 인접한 치아들을 정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첩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머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치아가 있는 환자들은 치아의 외형을 CT에서 그 기록된 치아의 외형, 그리고 표면 스캔을 한 거에서 기록된 치아의 외형을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CT 데이터와 표면 스캔 데이터를 중첩을 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자연치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메탈로 된 수복물, 즉 메탈 크라운이 있거나 PFG가 있거나 PFM이 있는 경우엔 메탈 쪽으로 CT를 찍을 때 그 스캐터링, 산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메탈 크라운의 버컬 쪽에요, 레진볼을 이용해서 레디오패크 마커를 붙여주는 게 정압의 퀄리티를 좋게 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로 여러 그 플래닝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압을 할 때 있어서 3점 정압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치아에서 세 군데 위치를 찍고 CT와 그 모델 스캐너 상에 있는 치아들을 세 개 정도를 중첩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내가 그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근접한 부위에 이렇게 메탈로 된 수복물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쪽에 버컬 쪽에 레진볼을 달아주는 게, 레진은 스캐터링이 산란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CT를 찍고 인상을 떠주게 되면 저 레진볼의 외형들을 중첩을 시키면 메탈 주변에서도 정확한 중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요, 완전 무치약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 완전 무치약 환자에 있을 때는 아까 치아의 외형을 중첩시킨다고 그랬는데, 이런 완전 무치약 환자에 있어서는 중첩시킬 치아의 외형이 없죠. 연조직의 아우터 컨투어만을 가지고 중첩시키기에도 부정확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 정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가이드 수술을 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CT를 잘 찍고 아무리 인상을 잘 뜬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합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가이드 수술의 정확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럼 완전 무치약 환자에 있어서 어떻게 정압의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을까요? 조금 그 각각의 회사들마다 아니면은 뭐 술자에 따라 정압의 프로토콜이 좀 다른데요. 그 몇 가지 정압의 대표적인 프로토콜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치약 환자에 있어서 정압의 프로토콜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창기 노벨 가이드가 채택했던 이게 더블 스캔 테크닉이라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환자가 기존에 잘 맞는 덴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덴처를 복제를 하고 그 복제된 덴처의 내면에 겉아퍼처를 이용해서 홀을 뚫어서 저 겉아퍼처를 집어넣어서 레디오패크 마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CT는요, 그 레디오패크 마커가 들어있는 복제된 덴처를 환자 입안에 끼우고 첫 번째 CT를 찍고요. 그리고 두 번째 CT는 환자 없는 빼고 저 레디오패크 마커가 들어있는 복제된 덴처를 환자가 물었던 위치에 그대로 올려놓고 다시 한번 찍습니다. 그래서 저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플래닝 프로그램 상에서
그 업로드를 하고 정합을 하게 되는데요. 복잡합니다. 환자가 발치 후 즉시 식립해야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라면 이런 방법들을 쓰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변형해서 만든 게 이런 레디올로직 스텐트를 회사에서 만들어줘서, 즉 저 레디올로직 스텐트 안에는 레디오페크 마커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를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예비 인상을 떠서 알지네이트든 뭐든 예비 인상을 떠서 모델을 만들고 그걸 또 디지털 센터로 보내서 디지털 센터에서 레디올로직 스텐트를 만들어서 배송이 되면 다시 환자가 내원을 해서 저거를 가지고 CT를 찍어야 되겠죠. 바이트도 떠야 되겠고요. 그래서 환자의 한 번의 비지수를 해결할 수 어려운 좀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썩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저 레디올로직 스텐트에는 치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찍을 때 주로 우리가 CBCT를 생각해 보면 전치부를 이용해서 물게 되는데요. 저 레디올로직 스텐트의 앞면만을 이용해서 바이트 플레이트를 물게 되면 뒤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서 좀 정합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제가 즉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레진으로 컴포짓 레진으로 만들어진 레디오페크 마커를 환자의 진지바에 다이렉트로 붙이는 방법입니다. 뭐 티슈 어데시브,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와 같은 티슈 어데시브를 이용해서 붙이게 되는데요. 뭐 이거는 반드시 어태치드 진지바에만 붙여야 되겠죠. 가동성 조직에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비가동성인 어태치드 진지바 상에만 붙여야 되겠는데 상악이라면 저렇게 플레이트에 붙이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봐야 되는 환자들이 저렇게 어태치드 진지바가 항상 많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악의 심한 리치의 흡수를 때문에 어태치드 진지바가 없고 다 알베올라 뮤코자만 있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 알베올라 뮤코자 위에 저 레디오페크 마커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인상 뜰 때 위치가 변할 거고 CT 뜰 때 위치가 변할 거기 때문에 정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디지털 센터와 같이 생각을 해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오스템의 교정용 스크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스템의 교정용 스크류가 중국에서도 인허가가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1.6mm 직경의 오스템의 교정용 스크류를 사용을 하고요. 길이는 약 6mm 내외를 씁니다. 가능한 짧은 거를 쓰고요. 추가적인 드릴링 없이 교정용 스크류의 에이펙스가 굉장히 샤프하기 때문에 드릴링 없이 잘 식립이 됩니다. 엔진을 이용해서 바로 식립을 하고요. 알베올라 리치에 본 안에 식립을 하게 됩니다. 마취만 살짝 하고 식립을 해주게 되겠고요. 자, 이런 환자가 왔습니다. 상악이 완전 무치약 환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스템의 교정용 스크류를 3개에서 4개 정도, 아까 3점이나 4점 정도 정합이면 3차원적으로 뒤틀어짐 없는 아이디어란 정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4개 정도의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을 하고 저 위쪽 부분에다가요. 저 와이어가 걸려지는 저 헤드 부분에 리텐션 파트가 있기 때문에 플로어블 레진을 이용해서 치아에 해당하는 레디오페크 마커를 다이렉트로 달아주게 되겠습니다. 저 메탈의 산란을 스캐터링을 없애주기 위해서 완벽하게 저 메탈 포션이 덮일 수 있도록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짜주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CT를 찍고 인상을 뜨게 되겠죠. 자, 보시면 이런 환자가 되겠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악은 완전 무치약, 하악에는 치아가 전치부가 잔존해 있습니다. 육전치가 남아있죠. 그러면 하악은 굳이 뭐 저런 레디오페크 마커를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남아있는 치아가 다 PFM입니다. 메탈 수복이 메탈 보철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한 정합을 위해서는 저 버컬 쪽에 레진을 붙여주거나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구치부에는 완전 무치약입니다. 프리핸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라면 프리핸드 케이스, 상악이든 하악이든 전치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구치부에도 저런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 상악에 4개, 하악에 4개의 교정용 스크류를 마취만 하고 추가적인 드릴링 없이 식립을 하고요. 그 위에 레진볼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인상을 먼저 뜨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상을 뜨다가 저 레진볼이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CT를 찍습니다. CT를 찍게 되면 저희 보시면 CT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레디오페크 마커가 치아처럼 정합에 있어서 레퍼런스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인상을 떠주게 되겠죠. 그럼 저기 보시는 것처럼 레진볼 있는 데가 마치 치아처럼 저렇게 인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징을 하게 되면요. 저 머징 플래닝 프로그램 상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머징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이나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많이 보인다는 건 정합이 잘 안 됐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정합의 퀄리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단추가 정확하게 잘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는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로 가이드를 제작하면서도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3D 프린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DLP 타입이 있겠고 SLA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한두 개 치아를 그 임플란트를 통해서 수복을 할 때, 원가이드를 이용할 때는 뭐 원장님께서 직접 그 원내에 가지고 계시는 저렴한 3D 프린터를 사용해도 되겠지만요. 다수 치아를 우리가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식립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그 준비된 사전 보철을 이용해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계획을 한다면 임플란트의 정확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서지컬 스텐트의 정확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면 오스템 디지털 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하이엔드의 산업용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차들, 즉 CT를 찍고 데이터를 머징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오차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실제 우리가 수술을 함에 있어서 만들 수 있는 오차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송된 가이드를 받아서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수술을 할 때 가이드를 입안에 위치시키게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원가이드 템플릿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치아 지지형이 있겠죠. 앞쪽과 뒤쪽에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부위의 앞쪽과 뒤쪽에서 가이드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치아가 다 있는 경우를 치아 지지형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는 게 치아 점막 복합 지지형이 되겠습니다. 소수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전치부든 구치부든 그런 경우, 아니면 프리핸드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완전 무치약 환자, 완전 점막 지지형이 되겠죠. 마지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주로 치아 지지형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이드를 포지셔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이드 홀 바로 옆에 있는 자연치아 주변에 윈도우를 뚫어줍니다. 이 이유가 이 가이드의 내면과 인접한 치아 사이의 갭을 체크를 해서 이 갭이 없다는 게 가이드가 정확하게 시팅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윈도우를 만들어준 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지셔닝 에러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 무치약 환자나 아니면은 소수 치아가 잔존됐을 경우에는 치아가 가이드를 서포트하는 것보다는 하방에 있는 뮤코자가 가이드를 서포팅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 경우라면 가이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가이드가 하방에 있는 점막과의 접촉 면적이 극대화돼야 되겠죠. 마치 총위치거나 아니면 RPD가 안정화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상을 체득할 때요, 보더를 충분히 생전을 시켜서, 즉 베스티뷸까지 인상제가 충분히 인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하방에 있는 알베올라 리치를 이 가이드가 충분히 덮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이드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고 가이드의 스테빌리티를 극대화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저렇게 뜨지 않은 상태로 가이드의 마진 부분을 베스티뷸까지 내려주는 게 어렵겠죠. 아무리 좋은 디지털 센터라고 하더라도 인상을 내가 충분하게 못 떴는데 가이드의 마진을 익스텐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더 익스텐션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취를 할 때는 가능한 점막에 직접 사용하는 인필트레이션보다 블럭 마취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악에서라면 그 하치조신경 블럭 마취를 하고 롱보컬 너브들을 블럭 마취를 하게 되는데, 상악에서는 보시면요,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 같은 경우에는 블럭을 이렇게 팔라탈 티슈에 다이렉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팔라탈 티슈가 벌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가이드가 덜 장착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덜 장착된 가이드를 통해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임플란트가 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수술 시작 10분 전에 마취를 하고 꺼즈를 이용해서 꽉 압박을 해줍니다. 조직액으로 충분히 흡수가 되도록요. 자, 그리고 가이드를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약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포지셔닝하고 고정을 할 때 하방 쪽에 있는 진지바를 블리칭 될 때까지 꽉 세게 눌러줍니다. 그래서 하방에 있는 진지바가 약간의 블리칭을 보이는 게 가이드가 정확하게 충분한 위치로 잘 안착이 됐다고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포지셔닝은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드릴링을 하면서도 가이드가 변형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치아와 점막 복합 지지형, 주로 프리핸드 케이스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가이드 드릴들은 풀뎁스로 사용한다는 건 가이드 드릴이 가지고 있는 스타퍼가 가이드 홀의 탑을 닿을 때까지 쭉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이드 홀의 앞쪽과 뒤쪽에 그 가이드를 서포트해주는 치아가 있다고 그런다면 가이드 아무리 세게 눌러도 치아가 서포트를 해주겠죠. 하지만 이런 프리핸드 같은 경우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뒤쪽에 있는 점막의 텐션으로 인해서 가이드가 뒤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진지바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그렇겠죠. 그리고 앞쪽에 남아있는 치아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즉 스팬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많이 꺾이게 되겠죠.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리핸드 케이스에서 임플란트나 드릴링이 다 디스탈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방지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스템의 원가이드 키트 안에는 이런 전용 앵커 시스템을 넣어놨습니다. 다른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앵커 키트라고 해서 따로 구매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오스템 원가이드 키트 안에는 저런 3개의 앵커 스크류와 그 앵커 스크류를 식립하기 위한 드릴 그리고 드라이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이드 키트 하나로 다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완전 무치약 환자나 저런 프리핸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앵커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서도 또 데비에이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드릴링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그 임플란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테이퍼에 의해서 임플란트가 앵귤레이션이 바뀌게 되면서 가이드가 좀 꺾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개짜리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미드라인을 넘어가는 경우, 즉 완전 무치약 환자에 있어서는 저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운데 하나를 식립하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런 방식으로 지그재그로 식립을 하는 걸 선호합니다. 한쪽에만 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대부분 팔라탈이나 링괄 쪽에 있는 본이 하드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앵귤레이션이 대부분 버컬로 꺾이게 되는데요. 그런 픽처 드라이버들이 한쪽에서만 사용되고 나면 템플레이트 자체가 약간 버컬로 틸팅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쪽으로 식립할 때 보면 또 그 이미 꺾여진 템플레이트를 통해서 식립하다 보면 임플란트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오차들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케이스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세 남자 환자가 되겠고요. 하악의 치아들이 그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해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치와 동시에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하악의 8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임시 보철물을 이용해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기로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런 환자는 더블 스캔 테크닉, 즉 환자가 덴처가 없기 때문에 덴처를 만들어서 뭐 다시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픽처 스캐닝 방식, 즉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을 하고 그 위에 레진을 짜서 레진을 붙여서 정합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술잔 사진이 되겠고요. 하악에 남아있는 치아들이 있는데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악에 남아있는 치아들이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합니다. 동요도가 심하겠죠. 인상을 체득하면서 위치가 바뀔 수 있을 거고 CT를 찍으면서도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2개의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을 하고요. 최소 저는 3개를 식립합니다. 그래야만 3점으로 아이디얼한 정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식립을 하고 그 위에 플로어블 레진을 이용해서 레디오페크 마커를 붙여주고요. 다이렉트로. 그런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CT 찍고 인상 체득했습니다. 인상 체득을 하고 미리 사전 보철을 그 PMMA로 그 브릿지를 임시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트까지 같이 체득을 해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정합을 하게 됐습니다. 상악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그 정합을 했고요. 그리고 플래닝 프로그램 상에서 보철 디자인을 해주게 되겠고요. 이런 보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바이트가 필요하게 되겠죠. 디지털 방식으로 마운팅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트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주로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원피스 타입의 임시 보철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크로스 아치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미드라인을 넘어서 반대쪽 아치까지 교합력을 적절히 분산을 해줘야만 이미디어트 로딩, 특히 완전 무치약 환자에 있어서 이미디어트 로딩의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원피스 타입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런 원피스 타입의 임시 보철물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려면 8개 임플란트가 모두 사전에 계획한 대로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앵커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고요. 드릴링도 주로 저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지그재그 방식으로 해줍니다. 그 원가이드의 드릴링 프로토콜에 맞춰서 드릴링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왼쪽에 하나, 깊이 조절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이런 식의 지그재그 방식을 해주게 되겠고요. 다시 왼쪽에.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8개의 임플란트를 다 동시에 식립을 해줬고요.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37번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15에서 20뉴턴 사이? 물론 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디어트 로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 20뉴턴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싱글이 아닌 멀티플의 케이스에 있어서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는 정확히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리 만들어 놓은 브릿지를 이용해서 얘를 트랜스퍼 키, 아까 전 시간에 김세용 원장님께서 뭐 트랜스퍼 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기에 홀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저거 자체를 트랜스퍼 지그 아니면 트랜스퍼 키처럼 이용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캐드캠 어바트먼트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7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미디어트 로딩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나머지 7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어바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그 위에 미리 제작된 PMMA 브릿지를 연결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래 하악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악 수술한 이후에 상악에도 총 8개의 임플란트를 추가로 더 심고 미리 만들어 놓은 어바트먼트와 그 PMMA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시행을 해줬고요. 자, 수루 4개월째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고 나서 수루 최종 보철물 이후에 파노라마를 찍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철물의 센터에 임플란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미 플래닝을 할 단계부터 우리가 보철을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센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디지털 가이드 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임플란트의 위치 그리고 깊이 모두 다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의 모양도 괜찮고 기능도 괜찮고 메인테너스도 굉장히 손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측면 사진이 되겠고요. 교환면이 되겠습니다. 하악의 교환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상악의 그 풀마우스로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 68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처음에 사이너스 수술을 위해서 저희 병원으로 의뢰가 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하악에는 미리 고정성으로 임플란트 지지에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이 되어 있는 환자고 상악은 그 덴처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철성의 덴처가 불편해서 고정성으로 수복을 원했던 환자가 되겠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으로 뭐 그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하고 머징을 했고요. 보철 디자인을 하고 자 보시면 아마 이 플래닝이 된 임플란트 이미지가 없이 이 CT 사진만 보셨다고 한다면 원장님께서 라테럴 어프로치를 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너스 플로어까지 잔존골이 한 2~3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잘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 팔라탈 쪽에는 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팔라탈 쪽으로 임플란트를 치우쳐서 즉 8.5mm의 조금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네이잘 캐비티 즉 사이너스의 메디알 월과 네이잘 캐비티 라테랄 월 쪽 사이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된다면 초기 고정력도 잘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위치가 대합치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임플란트 지지의 보철물에 썩 나쁜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식립하게 되면 사이너스 수술을 안 해도 되겠죠. 고령의 환자에 있어서 사이너스를 바이패스하면서 식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번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팔라탈 쪽에 충분한 본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기로 했고요. 14번 부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3번 부위는 리치가 좀 좁았습니다. 하악에 아무래도 그 고정성 치아 그 임플란트를 이용한 교합력이 셌기 때문에 그걸 통한 교합력이 셌기 때문에 전치부에 아무래도 많은 부분의 흡수를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GBR을 계획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하고 남아있는 버커럴의 두께가 얇았거든요. 그리고 21번 나쁘지 않았고요. 23번 부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4번, 26번도 오른쪽과 같이 사이너스를 바이패스하면서 이렇게 이 위치에 식립을 하기로 했고요. 27번도. 그래서 총 9개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원가이드 템플릿을 디자인을 하고 먼저 13번 부위는 GBR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GBR을 하고 나서 플랩의 양이 충분해야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할 수가 있어서 저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절개선을 주고 플랩을 살짝만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이드를 위치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그재그 방식으로 드릴링과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총 9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센터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다시 오른쪽, 왼쪽 하나씩 이렇게 지그재그 방식으로 식립을 해줬고요. 총 이렇게 해서 9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플래닝 당시에 예측했던 것처럼 13번 임플란트의 버컬 쪽으로 남아있는 버커럴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두껍지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우리가 그룬더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장기간의 안정적인 수직적인 본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선 버커럴의 두께가
최소 1.5에서 2mm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즉 임플란트가 스레드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버커럴이 그 2mm보다 얇다고 한다면 장기간의 안정성, 즉 첫 시간에 이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리임플란타이티스나 아니면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트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컨투어링 오그멘테이션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GBR을 계획을 했습니다. 고리식재 놓고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피게를 해주고 수처를 해줬죠. GBR 할 부위만 선택적으로 플랩을 열었고요. 나머지 부위에는 커버 스크류 연결해서 바로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요. 9개의 임플란트를 식립된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자, C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자, 우리가 술전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술전에 계획된 플래닝이고요. 실제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계획했던 것처럼 사이너스 플로어를 약간 관통하면서 네이잘 플로어 쪽으로 임플란트 에이펙스를 반씩 걸치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16번도 우리가 계획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임플란트가 잘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6번 부위고요. 27번도 우리가 실제 계획한 것과 거의 일치하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정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3개월 후 사이너스 수술과 같은 부가적인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면 충분하게 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3개월째 2차 수술을 했고요. 2차 수술 때 저는 한번 사용했던 가이드 그대로 보관해서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위치를 찾아주고요. 찾아주는데 먼저 임플란트 위치를 마킹을 하고요. 케라티나이드 진지바를 그 티슈를 봅니다. 케라티나이드 티슈가 부족한 경우에 플랩을 열어서 우리가 2차 수술을 시행을 해주게 되겠고요. 하지만 왼쪽같이 케라티나이즈 티슈가 많은 경우에는 굳이 플랩리스로 그냥 그 다이아몬드 버 이용해서 위쪽에 상방에 있는 그 진지바를 약간 그라인딩해서 2차 수술을 시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4.5개월째 수술 4.5개월째 임시 보철물 들어간 양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술 6개월째 최종 보철물 들어간 양상이 되겠습니다. 측면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고령의 환자에서 부가적인 수술 없이 간단하게 수술을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끝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교환면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많은 원장님들께서 가이드 수술하면은 플랩리스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이 좋고 아니면 케라티나이드 진지바가 충분히 맞는다고 한다면 플랩리스 방식으로 저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가이드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세 여자 환자입니다. 상하악 완전 무치약 환자가 되겠고요. 특히 이 환자는 사이누스 플로어까지 잔조골의 높이가 1, 2mm밖에 안 됩니다. 하악에는 굉장히 내로우한 리치가 되겠고요. 술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동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정용 스크류 식립하고요. 상하게 4개, 하하게 4개 식립하고 플로어블 레진 달아서 CT 찍고 인상 체득했고요. 그래서 머징을 하게 되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보철 디자인 하게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악에서 플랩을 열어야 라테랄 어프로치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하겠죠. 그럼 플랩을 어떻게 열까요? 다 열을까요? 가이드가 안정성, 서포트를 받아야 될 팔라탈 플랩은 크게 열지 않았고요. 특히 이 환자는 전치부 1번 부위도 전치부에서도 완전하게 플랩을 열지 않았습니다. 전치부의 일부의 소프트 티슈는 남겨놓아서 가이드의 포지셔닝과 그리고 서포트를 어느 정도는 부가적으로 전 조직에서 받을 수 있게 해줬죠. 이렇게 해서 플랩을 열고요. 수술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동영상을 다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일부만 이런 식으로 플랩을 열어서 라테랄 어프로치 먼저 해주고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했던 드릴링하고 임플란트 식립은 가이드를 빼고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동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악에 총 9개, 하악에 전치부에 인터포라멘 아니라 멘탈 포라멘 사이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이것도 물론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식립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악엔 베스티뷴이 굉장히 얇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이대희 원장님께서 우리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렇게 머슬 어태치먼트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베스티뷴라 디프닝 프로시저를 같이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보철물을 만들기 전에 베스티뷴에 대한 개선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케라티나이즈 진지바도 좀 어느 정도 게이닝을 해줘야만 장기간의 안정성 있는 임플란트 지지 보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환자는 하악에서는 3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고정성의 브릿지, 그리고 그 뒤쪽은 RPD, 임플란트 지지 RPD로 계획을 했습니다. 베슬라 디프닝 프로시저를 해주고요. 그래서 베스티뷴을 디프닝 시켜주고 케라티나이즈 진지바를 게이닝하고 난 다음에 양상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임프레션을 떴고요. 자, 상악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수술을 할 때 이 원가이드 템플릿이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마킹해주고 어태치드 진지바의 양에 따라서 플랩리스냐 아니면 플랩을 절개를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는 케라티나이즈 진지바의 양이 적어서 절개를 해줬습니다. 오른쪽에는 케라티나이즈 진지바의 양이 적어서 절개를 해서 2차 수술을 해줬고요. 자, 최종 보철물 양상 보겠습니다. 상악에 이렇게, 하악에 6전치를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뒤쪽에는 컨벤셔널 타입의 RPD로 수복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측면 사진이 되겠고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동영상도 충분히 다 많이 못 보여드리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수술의 질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즉 기술적인 에러들, CT를 찍고 가이드를 제작할 때, 그리고 플래닝 단계에서 이 두 개 CT 데이터와 표면을 스캔한 데이터를 머징할 때 어떻게 하면 에러를 줄일 수 있는지를 최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수술을 함에 있어서 가이드를 위치시키고 이 가이드의 서포트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에 따라서 부가적인 이 가이드의 서포트를 앵커핀을 이용해서 해줄지, 그리고 드릴링을 할 때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지만 정확한 합병점 없는 가이드 수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 수술의 목적은요, 전반적인 치료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에게 가해지는 수술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즉 침습도를 줄이는 게 수술 시간을 줄인다는 게 목표가 되겠죠. 하지만 술전 준비 과정은 이전에 우리가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되겠죠. CT를 잘 찍어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사전 준비들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술자의 경험인데요. 술자의 경험과 상관없이 가이드 시스템만 쓰면 누구나 똑같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기너에 있어서, 즉 베이직 스킬이 마스터되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 훨씬 더 가이드 수술에 있어서 오차를 많이 경험했다는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즉 베이직 교육이, 임플란트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런닝 커브가 되겠는데요. 제가 가이드를 시작하고 나서 이 런닝 커브를 지독하게 겪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가이드에 대해서 모를 때는 어떤 거라도 배우고 싶어 하십니다. 아마 지금 원가이드를 사용해 보시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케이스를 보시고 나도 내일이라도 당장 해봐야지 생각을 하고 한두 개 쉬운 케이스를 하다 보면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만 넣으면 모든 케이스가 다 될 것 같아. 어떤 케이스도 다 할 것 같지만 아까 제가 제 첫 케이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이드를 이용해서 식립했는데 임플란트가 예상했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좌절을 하게 되세요. 즉 원장님께서 제일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시기죠. 이게 절망의 계곡, 밸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건 이 절망의 계곡을 최대한 낮고 빨리 뛰어넘으실 수 있도록, 여기만 극복하셔서 원장님들께서 잘하시게 된다면요, 충분히 가이드 수술의 마스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는 강의였는데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스틴 미팅 온라인의 마지막 강연의 주인공인 우리 김영진 원장님을 모시고 디지털 가이드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 뜨거운 열정이 아마 온라인이지만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그 디지털에 대한 가이드에 대한 많은 경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말 속속들이 하나하나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혹시 원장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디지털 가이드 수술에 관심이 많으셨는지요? 처음에 오스템 가이드라는 걸 개발했을 때는 관심이 외과 의사로였기 때문에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요. 2016년에 이제 2세대인 원가이드를 개발하고 이제 처음에 임상 연구에 참여하면서부터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마 우리 오스템 원가이드의 지금까지 발전하는데 아마 산 증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말 디지털 덴티스트리, 특히 이 디지털 가이드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해오신 것 같은데 한번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 몇 개를 한번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원가이드 사용하시면서 혹시 갑각치은이 부족한 곳에서는 절개를 하시는지 하고 물어봤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과해 주시죠. 그래서 각하치은이 적은 부위에 뭐 부가적인 GBR이나 사이너스 수술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다면 그래서 플랩리스로 티슈 펀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미니 플랩을 열어서 박리를 해놓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대부분 원가이드 드릴 자체가 고정력을 잘 얻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힐링 어바트먼트를 달게 되면 자연스럽게 APF 효과가 식은단변의 판막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절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가이드 하면 플랩리스만 생각하는데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은 절개를 한다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아마 처음 케이스라고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원가이드 수술하다가 네. 임플란트 위치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식립이 되었다면 네. 그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마 선생님의 경험을 좀 네.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이드 수술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주로 드릴링 할 때부터 이게 좀 벗어나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특히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식립하다 보면 드릴이 자꾸 내가 생각했던 방향에서 가이드로 밀리거나 이렇게 되게 된다면 그렇게 좀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수술하고 나서 플랩을 열어서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고쳐야 될 부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임플란트를 빼고 그냥 테이퍼 키트에 있는 사이드 커팅 드릴이나 원가이드 키트에는 사이드 커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다시 패스를 조절을 해서 저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선생님들의 정말 우리 김효주 원장님의 많은 경험에서 나온 아마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가이드를 잘 활용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식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아까 완전 무치약 환자가 많아 있었는데요. 네. 지금 원가이드로 완전 무치약 환자를 수술하시는 경우에 네. 임시 보철물을 항상 즉시 로딩 이미디어트 로딩 항상 하시는지 하고 물어봤네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합치가 덴처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주로 이미디어트 로딩을 상하하게 관계없이 선호를 하고요. 그 대신 이미디어트 로딩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원피스 타입으로 만들어서 크로스타치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하는데 대합치가 자연치나 아니면 임플란트인 경우에 특히 하악의 고정성의 임플란트나 자연치 그리고 상하게 완전 무치약 환자라고 한다면 이미디어트 로딩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그 경험에서 나온 그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말 정확한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해야만 보다 성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서 플랩리스로 수술을 하시는데 네. 그 후에 혹시 GBR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더 부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플래닝된 상태를 보고서 GBR이 필요하겠구나 안 필요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의심스럽다고 그러면 아예 플랩을 크게 열었는데 지금은 딱 GBR이 계획된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플랩을 열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이드의 서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랩 열지 않고요. 그러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그 보존된 연조직을 이용해서 GBR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선생님의 그 여러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아마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벌써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오스템 미팅 온라인 처음 기획했는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현재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중국어라든가 앞으로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도 저희들이 온라인 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강연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스템 미팅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치과계의 임상 발전을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고 하는 오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통역해 주신 동시에 통역해 주신 북경 연치과의 유춘하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